아시아에는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흥분시켰던 2019 아시안컵 대회가 한 달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렸고 지난 2월 2일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국인 24개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둥그런 축구공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을 하며 우승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공을 찼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아시안컵 대회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이번에 진행된 2019 아시안컵 대회에는 모두 24개의 국가가 참가했다고 했죠. 이들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과 이란, 이라크가 참가를 했고요. 놀랍게도 팔레스타인도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스라엘 축구팀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같은 아시아권에서 레바논과 시리아가 참가하고 요르단과 이란, 이라크는 참가했는데 왜 이스라엘 팀은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국가 이름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정치와 종교와 이념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오직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만이 있어야 하는 스포츠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가 적용된 것입니다. 도대체 스포츠에서는 왜 이스라엘 보이콧가 존재하는 것이며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보이콧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못해서 이번 2019 아시안컵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2018년 피파 랭킹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99위, 요르단은 109위에 올라 있지만 이스라엘은 90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축출당했기 때문입니다. 1928년 유대인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축구협회를 창설한 이스라엘은 원래 1948년 건국 이후 지리적 기준으로 아시아 축구 연맹 AFC에 편입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56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안컵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고 이스라엘이 준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1960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안컵 대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고 이스라엘이 나란히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1964년엔 제3회 아시안컵 대회를 이스라엘에서 개최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승을 차지하고 인도가 준우승을 차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안컵 대회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 나라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1962년 아시안게임 개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의 참가를 거부하면서부터 스포츠계에서의 이스라엘 보이콧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억 7천만 명의 인구 중에 무슬림의 숫자가 1억 8,800여만 명이나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이죠. 그리고 1974년 아시안게임에서 북한과 쿠웨이트가 이스라엘과의 경기를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월드컵 예선에서도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1976년 아시아축구연맹은 오일 달러의 위세에 굴복하고 또 국제축구계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내쫓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92년 이스라엘 축구팀은 유럽축구연맹에 가입이 승인되어서 지금까지 유럽축구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같은 나라는 뛸 수 있었어도 이스라엘 팀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포츠 방면에서의 이스라엘을 향한 보이콧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6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스라엘 수영 선수들이 7월 사라왁주에서 열리는 2020 도쿄 장애인 올림픽 선발전인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는 이스라엘과 연루된 어떠한 행사도 주최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레이시아의 사이프딘 압둘라 외무장관의 말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선수는 누구라도 어떤 이유라도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인구 3,200만 명 중에 68%가 무슬림이며 모든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은 법률에 의해 무슬림인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해 왔으며 이스라엘과는 아예 국교를 맺지 않고 있죠.
말레이시아가 스포츠 행사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의 참가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말레이시아의 랑카위 휴양섬에서 국제 윈드서핑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 선수 2명의 입국 비자를 거절해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아주 큰 비난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축구 관리 조직인 피파의 2017년 컨퍼런스를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돌연 취소해 버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컨퍼런스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선수를 국제대회에 참가시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스라엘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대회에 함께 참가할 수 없다며 빠지는 것들은 일종의 이스라엘을 향한 BDS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DS란 불매라는 뜻의 보이코트, 투자 철회라는 뜻의 디베스트먼트, 경제 제재라는 뜻의 생션의 약자인데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할 때 많이 쓰여왔죠.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 자체를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불법 점령이라고 단정짓는 것을 전제하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며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인다든가 문화, 학문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류를 못하게 하고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일종의 캠페인인 것이죠. 전 세계 아랍국가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것이 BDS의 근본 목적입니다. BDS 운동은 2005년에 팔레스타인 시민단체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에 삽시간에 아랍연맹으로 확산되고 그 덕분에 2010년 이후에 유럽 내에서도 점차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2015년 11월 유럽연합이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의 생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시작하는데 유럽연합의 이스라엘 제품 원산지 표기 지침에 따르면 이스라엘 기업이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에서 만든 제품은 메드인 이스라엘이 아닌 메드인 세틀먼트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18년 7월 웨스트뱅크 내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정착촌 생산품 수입은 형사범죄로 간주되며 만약에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5만 유로의 벌금형이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8년 11월에는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이스라엘 정착촌 마을에서 200여 곳을 서비스 제공 숙소 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인권단체 등이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유 숙소를 서비스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 마침내 2018년 11월에는 200여 곳을 삭제하기로 발표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는 지역의 숙소에 에어비앤비 손님들을 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반발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티베트나 북키프로스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분명히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유독 유대인 정착촌에서만 삭제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조하는 제품 중에 소다스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품의 광고 모델이 나홀로 집의 3와 어벤져스에 출연했던 유명한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당시 동시에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의 홍보대사이기도 했었는데 옥스팜은 스칼렛 요한슨에게 이스라엘의 소다스트림 광고 모델과 옥스팜의 홍보대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칼렛 요한슨은 소다스트림 광고를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 교도소를 감시하는 경비업체가 영국 보안 전문업체인 G4S라고 합니다. 이 회사도 역시 2015년 영국에서 일어났던 BDS 운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받아 결국은 이스라엘에서의 경비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선박과 항공, 화물 분야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시위대는 이스라엘 선박 진입을 4일 동안이나 중단시켰습니다. 이 시위는 시애틀과 바로 밑에 있는 타코마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스라엘 항공기의 화물을 34시간 동안 저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벨기에, 노르웨이 등에선 일부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BDS 운동이 자국을 파괴하려는 반유대주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DS 운동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BDS 캠페인 감시 및 제지를 담당할 전문 요원을 파견하거나 자국 기업을 보이콧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꾸준히 맞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중에 옥스퍼드에서 1992년 결성된 라디오헤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록밴드의 대표곡은 파블로 허니 OK 컴퓨터라는 곡으로 유명하고 그들의 음반은 자그마치 3천만 장 이상 판매할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아주 인기가 있는 그룹이죠. 그런데 이 록밴드가 2017년 7월 19일 이스라엘에서 콘서트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자 영국의 켄 로치라는 영화감독이 라디오헤드의 이스라엘 콘서트 계획을 취소하라는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헤드의 리더인 탐 요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나라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과 학문은 국경에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나드는 것이어야 하며 인간성 표현의 자유와 대화를 함께 누리는 행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라디오헤드는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서 공연을 했으며 BDS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이스라엘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BDS 운동은 또 어떨까요? 2014년 8월 말 제11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큐 영화제에서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후원으로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컬렉션과 컨퍼런스 그리고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계 종사자 129명이 대사관 후원 및 특별전 철회를 요청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적이 있었죠. 결국 이 캠페인은 성공을 했고 2015년 서울인권영화제 등 19개 영화제 및 단체들이 BDS 운동에 동참을 선언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이스라엘산 탄산수 제조기인 소다스트림과 자몽과 레몬 등 이스라엘산 과일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땠었을까요? 기독교 내에서도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라는 것을 결성해서 기독교 장로회 등 일부 교단에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원조의 중단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었다고 합니다. 이런 BDS 운동은 우리나라 기업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중공업의 포크레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과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현대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BDS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며 왜 사람들은 이 운동에 동조 내지는 동참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BDS 운동을 맨 처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아랍 국가들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축구팀을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쫓아낸 국가가 바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수영 선수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던 국가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랍 국가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전쟁을 일으켰던 제1차 중동전쟁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 후에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부르짖었던 국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국제적인 여론을 선동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평소에 중동 문제나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거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잔인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서방 언론이나 아랍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뉴스 보도와 이스라엘 군인들의 자극적인 화면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분을 사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이 BDS 운동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죠. 평소에 중동 문제에 깊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랍 국가들의 이런 자극적인 전략에 순간적으로 분노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함께 동조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여자나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요. 그 기사가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기사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저는 이미 브래드 브리핑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하게 민간인 여자와 아이들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희생당하도록 내몰다가 그 결과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면 그제서야 화면을 촬영해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잔인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시위할 때는 맨 앞에 어린 아이들을 선발대로 내세워서 그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시위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EBS 방송국이 주최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영화 특별전을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이 보이콧을 했다고 했었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과연 이스라엘 영화 특별전을 보이콧했던 129명의 영화인들이 평소에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밟아본 적도 없으면서 도대체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나 있었을까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비리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로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되지 않고 아직도 이스라엘이 못마땅해서 아랍 국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BDS 운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이스라엘의 경제 제재를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다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의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 PC에서 인텔의 펜티엄과 셀러론을 빼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개발 또는 제조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도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다면 백신과 보안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도 없애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술을 발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센터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손에는 전부 하나씩 스마트폰이 있죠. 친구들에게 절대로 문자를 보내지도 말고 받지도 마십시오. 이 문자를 주고받는 기능 또한 이스라엘에서 개발했으니까요. 4G 폰도 쓰면 안 되죠. 안에 칩셋이 이스라엘 제품이니까요.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애플 기기, 맥북이나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 핸드폰 안에는 이스라엘산 칩이 있으니까요. 혹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십니까? 인터넷 전화 바이버도 이스라엘이 만들었고요. 전자사전 및 통역 프로그램인 바빌론도 역시 이스라엘의 발명품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인기가 많죠. 이스라엘 제품이 싫은 사람들은 이 전기차를 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산 배터리로 충전되니까요. 모든 개인약품을 없애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약회사 테바는 세계 최대의 복제약 기업으로서 수많은 약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암, 에이즈, HIV를 위한 약이나 치료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여러 질병의 약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 왔으니까요. 특히 바이러스와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인터페론 단백질도 이스라엘의 발명품입니다. 이스라엘이 싫어서 이스라엘 제품을 도무지 이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탄 비행기를 견인하는 차들이 이스라엘 겁니다. 여행 갈 때 짐을 샘소나이트 트렁크 가방에 담았나요? 어쩌죠? 그것도 유대인 회사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손에 USB가 있습니까?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발명품이니까요. 샌디스크 메모리 카드도 이스라엘에서 개발했습니다. 필캠이라고 아시나요? 초소형 카메라가 담긴 캡슐인데 그걸 목구멍으로 삼키면 뱃속의 상태를 촬영해서 몸 밖으로 화면을 송신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발명품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싫다면 냉장고에 있는 방울토마토를 모두 내다버리십시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품종 개발한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동차에 그리고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두 내다버리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맨 처음 개발해낸 것이니까요. 정말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싫어서 이스라엘을 정말 제대로 보이콧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완벽하게 보이콧할 대상이 안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보이콧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보이콧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 유럽 축구연맹으로 옮겨간 이스라엘 축구팀이 다시 아시아 축구연맹으로 돌아와서 아시안컵 대회에 출전할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구팀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오게 하고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가까워져서 서로가 갖고 있는 군사 정보도 나누고 이스라엘의 화물선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도착하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여행도 오고 이스라엘의 영화도 우리나라 극장에서 상영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우리나라도 점점 이스라엘로 많이 찾아가야죠. 이스라엘은 보이콧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